자, 저번 시간에 건설이 사람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한 연구, 신경 건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0년대 백신 연구를 하던 조너스 솔크 교수가 이탈리아 연구 중에 높은 천장의 성당을 보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받아서 백신 연구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된 학문이 바로 신경 건축학이거든요.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렇게 좀 높은 공간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창의성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와 건축학, 아키텍처어의 합성어인 신경건축학, 뉴로 아키텍처어는 공간이 어떻게 인간 내에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건강과 행복이 아마 기반이 될 수 있는 건축 공간의 설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특히 병원 건물에서 주로 쓰이는 신경건축학은 환자들이 아름다운 경치라던가 이제 풍경을 볼 때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병의 회복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경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신경 건축학 같은 경우는 요즘 용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느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립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방안으로 신경 건축학이 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시설물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유, 안 네. 되는 거 없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사장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재료나 설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우리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실내 마감재에 이 부드러운 재료를 이제 쓴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방에 햇빛이 이제 충분히 들어오도록 이제 설계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제 건설이 이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이쪽에 초점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신경 건축학자들은 주로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그 북유럽식 교육에도 이 공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유럽의 학교는 집보다 이제 편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개방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협동심하고 또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A school building as a teacher. 동부 발음이에요, 보스턴 발음이에요. 바로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 네, 이탈리아 건축가 조르지오 폰티는 잘 지어진 학교가 그 자체로 교육이 된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맞습니다. 학교 네. 건물 중요하죠. 이제 건설 명언까지 영어로 쫙쫙쫙 네. 외우시는 거 보니까 네. 건축 마스터 장인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명언처럼 우리 주변에도 신경 건축학이 사용된 실제 학교는 없을지 궁금해지는데, 먼 건물 이야기만 하면 제가 찾아가 볼 수가 없어서 아쉽거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신경 건축학을 기반으로 지은 학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독일계 외국인 학교인데요. 색다른 디자인의 교실 모습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교가 원하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가 공간을 최대화하고 또 공간을 균등화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공간 사이에 이제 회전이 가능하도록 벽을 설치하고 구불구불한 곡선이 이어진 그 벽들을 이제 어느 벽을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개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폐쇄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또 회전하는 벽이 줄 수 있는 단점은 또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를 없애려고 벽의 높이를 사람에게 상당히 친화적인 1.7m 정도로 만들어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서 설계를 했답니다. 네, 전 놀라운 게 보통 학교 문 하면 이렇게 드르륵 쾅 하고 닫히는 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전문으로 설계를 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그 학교 건물이 획일화된 것도 우리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컬러풀한 색상의 학교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인테리어에는 이제 밝은 노란색을 또 쓰고, 그러니까 원형의 구멍, 또 거대한 나무를 형상한 목재가 이제 재밌는 요소잖아요.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고 해요. 주의력을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제가 오늘 입고 온 약간 파란색 네, 계열은 푸른 계열. 상상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창의성이. 우리가 또 용기를 준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학교만큼이나 이제 신경 건축학에 많이 쓰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병원 건물이죠. 병원 건물.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그 소아, 여성, 암센터, 병동 이런 건물들은 리모델링 할 때 네. 이제 신경 건축학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은 사람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치유감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과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공간 구조도 정말 중요하죠. 예.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병원 건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병실과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실과 네. 시체 검시실이 함께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19세기 병원에서는 출산 중에 걸리는 전염병이죠. 이 산욕열이 이제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산모의 아기를 받는 의사라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이 사체를 부검한 다음에 바로 옆방이니까 가운을 갈아입지도 않고 어머나. 손도 안 씻고 장갑도 안 끼고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받았거든요. 웬일이야. 자기 아이라면 그렇게 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걸 몰랐어요, 의사들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몇몇 의사들은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공론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 묽은 염소수로 이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가 네가 뭘 아나, 당신이 뭘 알아. 그래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역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병원 공간 구조 변경 이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침대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넓혔어요. 환자와 환자 사이요. 그래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고 또 신선한 공기가 또 병동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근데 나이팅게일이 지지한 그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햇빛, 통풍, 환기를 강조한 병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신경 건축학의 시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에서는 프랙털 구조의 심플한 정원이 사람의 심박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제 진짜 건설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 네. 프랙털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 속에 이제 내포되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세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형태를 갖는 이 프랙털 구조는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제 그 카오스 이론가인 에이리 골드버거는 프랙털이 인간 정신의 본질적으로 이롭다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시설물에서 조경이나 정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숲이 있고 이런 그 공원이 있는 녹지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숲 이런 황량한 지역의 아파트 주민보다 이제 주의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리 있네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일반적으로 빵빵빵빵빵 이 소음, 뭐 수많은 사람들, 교통 정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지역으로 뉴욕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요. 일단 비만 비율이 가장 낮아요. 오. 그 미국 평균보다 9개월을 더 살 가능성이 높다. 뉴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 뉴욕에 잠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단어가 허슬러였거든요. 허슬러. 네, 너무 이제 피로감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막 다들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힘든 점도 많을 것 같고 한데 건강한 지역으로 꼽혔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보통 LA나 이쪽 서부에는 계속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뉴욕은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살길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 그건 있죠. 그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뉴욕이요.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마약 소굴이었던 공원, 고용. 그러니까 7, 80년대 때 미국이 이제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거든요. 네.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약 업자들 다 소탕을 하고,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요.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가 이제 마약 소탕과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와 이제 낙서, 그래피티라고 하죠. 네. 이걸 없애가며 녹지 조성에 힘썼다고 합니다. 네, 그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거 아주 참 좋은 대학인데요. 근데 저희 모교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나, 네네네.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예. 신경과학과 어빙 비더먼 교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아름다운 경치나 노을 그리고 숲 같은 풍경을 볼 때 엔돌핀이 분비되는
그런 그 어떤 경로에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미국 국립보건에서 일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이 발견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은 뇌에 많은 양의 모르핀을 투여해 주는 것과 같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물 속 자연이 우리한테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책갈피 한번 또 꽂아볼까요? 네, 오늘 참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신경 건축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경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에 좀 강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